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번에는 고려 사회 동요와 무신정권 봅시다. 교과서는 34페이지. 4페이지에서 이것도 설명하려면 꽤 깁니다. 35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고려 사회 동요와 무신정권. 고려 사회의 동요와 무신정권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어갈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고려 전기 대외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는 그 고려 사회가 크게 변화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집권층 내부에 어떤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로 이제 무신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군인이 등장하는 이런 역사적 배경. 이거 근데 그 당시에 좀 트렌드가 그랬어요. 이게 고려 말고도 이 송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도 절도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절도사 세력. 송나라란다. 당나라가 멸망한 것도 이제 절도사 세력이라고 하는 건데, 그 약간 무신정권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려시대도 12세기에 와가지고 이제 무신들이 등장하는 배경. 이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는 막부가 성립해요. 가마쿠라 막부라고 하는 건 이제 최초의 어떤 막부가 성립하고, 이게 약간 군인들이 이제 막 등장하는 이런 독특한 시기가 바로 동아시아 비슷한 시기에 같은 어떤 정치적 변화를 겪거든요. 일단은 그 무신정권에 대한 얘기를 일단 해볼 건데, 일단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된 배경. 알겠습니까? 배경.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무신정권이라는 거. 무신정권. 정권이 성립하고 이제 붕괴되는 과정까지 1170년입니다. 특이하게도 딱 100년, 1270년까지 이어졌던 이 무신정권에 대한 얘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당시 사회가 어땠는지, 고려의 사회가 무신정권기 어떤 사회적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 정리하는 걸로. 자, 일단 이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뭐였냐. 배경에는 첫 번째, 딴 거 없죠. 무신에 대한 차별이죠. 무신에 대한 차별. 이게 어떤 거냐면, 고려가 이제 거란과 대결했던 10세기, 11세기에는 싸웠으니까 무신들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12세기에 금나라와의 정책이 되게 문제가 됩니다. 금나라는 우리가 제대로 안 싸우고 그냥 군신 관계를 맺고 끝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교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국제 질서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군대의 어떤 위상이 많이 떨어지죠. 이제 전쟁이 났으면 전쟁 시기에 어떤 군인의 어떤 위상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진과의 관계에서도 사실상 그런 식으로 뭔가 굴욕적으로 나갔지만 그러니까 전쟁을 피해버렸고, 게다가 이제 문벌 귀족 사회입니다. 문벌 귀족 사회. 무신에 대한 차별이 되게 심했습니다. 같은 관직에 있더라도. 대표적인 사건이 정중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급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중부의 수염 사건 되게 유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바키 사건, 보현원 놀이에서 이제 한례가 그 당시 무신의 최고 관직에 있었던 이 국방부 장관이 잠깐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뺨을 때리는, 이소홍의 뺨을 때리는 그런 만행도 저지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무신들이 차별받았던 여러 가지 그런 배경들, 분노하게 된 배경이 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문벌 귀족 사회 내부의 모순입니다. 알겠습니까?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이라고 하면 되게 모호하잖아요. 뭔 말입니까 도대체? 딴 게 아니고요. 일단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경원 이씨 같은 경우죠. 경원 이씨, 인주 이씨하기도 합니다. 인주 이씨 가문인데, 말 그대로 이 경원 이씨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 한 가문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어떤 권력 형태. 그래 되면
누구에게 충성하겠습니까? 이런 가문에 줄 설 수밖에 없었죠. 이해됩니까?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정치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 게 바로 이자겸의 난이었어요. 이자겸의 난. 뭔 얘기냐면 이자겸이라는 사람은 인종 때 이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 놀랍게도 참 이 가족 족보를 한번 이게 뭔 말인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종 봐봐요. 인종 마지막에 보면은 그 나오잖아. 이자겸의 딸. 그 문경 저기 예종 아버지도 이자겸의 딸. 뭔지 이게 됩니까 이거? 이게 뭔 얘기냐면 인종은 이모랑 결혼한 거예요. 자, 아니 조카랑 이모가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그게 흔했었어요. 알겠습니까? 아버지가 엄마죠. 그 엄마이기도 하고 이모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겠죠. 이자겸이 그러니까 이 두 대에 걸쳐 가지고 그냥 그 결혼시킨 거지. 자기 딸을 갖다가 한쪽은 아버지하고 이자겸이 아버지하고 결혼하고 자기가 나오고 또 걔가 또 자기 딸하고 결혼하고 이해됩니까? 또 자기 딸과 또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왕권을 능가하는 외척 세력이었던 거지, 이자겸은.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인종으로서는 장인어른이자 할아버지죠.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장인어른이자 할아버지이자 이런 인종의 어떤 막강한 그늘을 해서 벗어나가려고 이걸 제거하려고 그랬다가 인종이 이걸 알아요. 이자겸이 이걸 알아챕니다. 그래서 이자겸이 오히려 반격을 해가지고 인종을 갖다 가두고, 이자겸의 난이 아니고 사실 인종의 난입니다. 왕이 난을 일으킨 거예요. 얘 없애려고 하다가. 근데 결국에는 이제 척준경, 이 부하였거든요. 이 척준경에 의해 가지고 얘가 제거가 됐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자겸의 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게 개판이잖아. 그러니까 여튼 뭔 말인지 이해가 모르겠지만 이게 개판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실추가 됐던 사건이었다고요. 이해됩니까? 자, 그리하여 이 무너져버린 왕권을 갖다가 도로 되세우기 위해서 이 묘청을 중심으로 했던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도 벌어졌어요. 서경 천도운동. 그 당시 수도는 개성이었습니다. 개경이었죠. 근데 거기가 이제 지력이 다했다.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도 겪으면서 보니까 난 너무 싫어. 개성이. 딴 데로 이제 수도를 옮기고 싶어 해서 이게 물색된 것이 서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경은 지금의 평양.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북진 정책의 기지였거든요. 거기가 사실. 알겠습니까? 거기를 다시 개척해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주성, 여진족 금나라 이 오랑캐들한테 사대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자주적으로 우리가 여진족과도 싸우고 왕권도 다시 다잡고 하자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죠. 알겠습니까? 사실 이 당시 이걸 밀어줬던 인종의 의도도 사실은 진짜로 가고 싶었던 건 아니었고, 알겠습니까? 나 같아도 서울에 있지 뭐하러 더 북쪽에 있는 그런 이상한 데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나중에 인종도 돌아서고 뭐 화재 사건도 몇 번 났습니다. 그런 걸 겪으면서 결국에는 이걸 인종도 마음을 돌려버렸고, 이해됩니까? 이제 실패하죠. 그러니까 묘청의 난이 일어납니다. 묘청의 난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고요. 서경천도운동이 실패하고 나면서 묘청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이 이제 난을 일으킨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문벌 귀족 세력을 물리치고 이제 원래 자기가 목표했던 어떤 자주적인 국가를 세우려고 했나 봐요.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실패. 알겠습니까? 이러면서 좀 더 이제 보수화되어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자주적인 어떤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 그 다음에 이런 이자겸이 다시 등장하면서 묘청의 낭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더 고려는 문벌귀족 중심의 사회가 짙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과정에서 더 이제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은 왕인데 사실 의종 때였어요. 의종의 정치 실패. 알겠습니까? 정치 실패. 그래서 이제 제대로 정치를 못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의종의 어떤 문신 위주의 어떤 정치라든가, 그 다음에 고려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모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 끌고 가다가 결국 무신들이 폭발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1170년이었어요. 1170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고,
초창기 무신정변을 주도했던 사람은 자 누구였냐면 정중부, 이의방, 이고와 같은 무신들이었었어요. 얘들은 사실 이제 좀 레벨이 높아.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는 좀 귀족과 가까웠던 이런 좀 레벨이 높은 어떤 귀족 무신들입니다. 요걸 때 가다가 일단 초기 무신 정권이라고 우리는 좀 구분합니다. 정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어쨌든 이 보현원 아들이를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 의종이 이제 정치는 접어두고 계속 놀러만 다녔거든요. 보현원이 어디냐면 그냥 개성 근처에 있는 작은 놀러 가는 어떤 그 궁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보현원. 자, 남쪽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수박해 놀이도 하다가 아까 있던 그 이송 사건 한 대한테 얻어맞고 하면서 무신들 분노하고 결국 거기서 이제 칼을 빼내들고 무신들을 싹 다 죽이면서 시작됐던 게 바로 이제 무신 정변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얘네들 내부에서 다툼이 심해집니다. 이의방은 이고를 죽이고 정중부는 이의방을 죽이고 나중에 정중부는 경대승에게 살해당하고, 알겠습니까? 경대승에게 살해당하고, 그다 두 번째 집권자는 경대승이 되고, 경대승은 다시 누구에게? 이의민에게 살해되고. 어쨌든 초창기에는 이렇게 권력이 계속해서 고정되지 못하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알겠습니까? 되게 혼란스럽다고. 근데 이걸 갖다가 안정시킨 게 바로 누구냐면 최씨를 가진 사람. 자, 누굽니까? 최충헌이었죠. 알겠습니까? 최충헌이었고, 최충헌의 어떤 통치 방식은 되게 독특해요. 알겠습니까? 같은 무신이긴 하지만 얘네들은 그래도 국가의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가지고 집권하려고 했었죠. 중방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거든. 사실은 중방. 책에 나오니 이거? 중방 그런 얘기 안 나오네요. 와, 대단하다. 이걸 다 적어 놓으면 다 외워야 됩니까 이거? 초창기에는 얘네들은 이제 중방을 가지고, 중방의 주도권, 이 중방이라고 하는 거는 무신 정권의 합작기구, 회의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국방부 회의기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차지하면은 권력을 쥐는 거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걸 이제 서로 사유하려다가 죽은 건데, 최충헌은 사적인 기구를 만들어 가요. 사적인 기구. 이게 뭐였냐면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정도감. 아예 국가기관을 아예 싹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집에다가 국가기관을 두어버리는 겁니다. 너네 5.16 쿠데타 배웠잖아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이런 거 알겠습니까? 전두환 국보위, 국보위 뭡니까?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뭐 이딴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권력을 집중시키잖아요. 이게 그런 겁니다.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거는, 도감은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정치를 바로잡는다. 지가 뭔데? 어쨌든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정치를 바로잡겠대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권력을 틀어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런 방식은 그 아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방식은 최우죠. 최우 시절에는 여기에 플러스 이상한 기구 더 만들어져요. 이건 다 알아둬야 됩니다.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정방이라고 하는 거 만들어요. 정방. 그리고 서방 이런 것들. 이게 전부 다 사적인 기구입니다. 사적인 기구. 그러니까 정방은 인사기구고요. 서방은 문신들이 여기서 문신들을 등용했다고 할게요. 등용해가지고 이 무신들은 얘들 사실 무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교문서 작성하는 거는 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거든요. 외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서방을 만들어가지고 일부 문신들을 기용해서 이제 봉사하는, 군사정권에 봉사하는 그런 학자들이죠. 이해됩니까? 인사기구, 여기서 이제 국가의 중요한 어떤 인사를 다 결정해버리는 거죠. 반장 누구 정하고, 부시장 누구 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이게 이제 정방의 역할이었어요. 국가기구가 있었지만, 이성육부라든가 그런, 또 뭐 있었니? 도병마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거지. 이 당시에는. 알겠습니까? 왕은 호소아비에 불과하고.
이런 시기가 바로 이제 최씨 무신 정권기의 특징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최씨 무신 정권 같은 게 조금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때 드디어 뭐가 쳐들어왔냐면 몽고의 침입이 있었어요. 몽고의 침입이 있었고, 자, 이 최후는 이 개성을 지켰던 게 아니고, 이게 개성을 지켜야, 말이 말이 말리네. 하도 이제 수업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몽고와의 항전을 결의합니다. 그래서 이 몽고와의 항전을 이어가기 위해서 수도를 옮겨요. 수도를 천도하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개경에서 어디로 알다시피 옮기게 되나요? 강화도 쪽. 강화도로 이렇게 수도를 옮겼다는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최후 시절에는 몽고가 침입했었고 항전을 결의했던 시기, 몽고와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전개되면서 또 이제 이것도 적어줘야겠네. 그 다음에 삼별초도 이때 만들어져요. 삼별초. 자, 삼별초는 얘들아, 삼별초는 아까 했다시피 이거 몽고와의 전쟁 중에 만들어졌던 군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성격이 약간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이게 그럼 국가의 군대야, 아니면 얘 군인의 군대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애매모호한 성격이 있지만, 어쨌든 이건 사병적 성격을 가진 국가 군대. 이해됩니까? 삼성이 군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지키면 그게 대한민국 군대입니까? 삼성의 군대입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설명한 건데, 어쨌든 삼별초라고 하는 거는 이 당시 최후 시절에 몽고와의 항전을 결의하면서 만들어진 군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요. 몽고와의 전쟁은 거의 40년간이 계속됐기 때문에 무신정권 내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면, 뭐 최한과 최후가 있는데, 최한과 최의까지 이어졌던 이 시기를 갖다가 우리는 최씨 무신정권 거의 60년 가까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되게 길었던 시기였고, 자, 이 최씨 무신정권이 붕괴되게 된 계기. 아까도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몽고와의 전쟁을 갖다가 40년씩이나 이어가요. 이게 버틸 수 있는 일이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 일제시대 36년이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몽고와 싸웠다고요. 이해됩니까? 이제 말기에 해당되는 건데, 말기에는 최의의 부하였던 누가 있냐면 김준이라는 애가 있었고, 이 김준이 사실상 이 최의를 살해했다고 보면 되겠죠. 이거 제거하고, 이때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이 붕괴해요. 무신 정권이 붕괴되면서, 자, 이 외교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모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부터 몽고와 화의를 모색하게 되고, 이제 화해해야죠. 너무 많이 싸웠어요. 몽고하고 40년 어떻게 싸웁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의를 모색하게 되면서 이 몽고 측도 이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강화 교섭이 이루어지게 돼요. 조건이 뭐였냐면, 일단은 나와야 돼. 출륙, 환도. 알겠습니까? 이 조건. 자, 우리가 이제 몽고한테 항복하는 조건이 뭐냐면 환도. 온다는 거죠. 다시 개경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인질을 보내야 돼. 인질. 그 인지가 당연히 왕의 아들 태자의 입조를 약속하고 이제 항복하는 걸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너무 길다야. 이 당시 누구가 왕이었냐면 고종이었거든요. 이 당시 고종이 왕이었는데, 고종이 아들 원종을 갖다가 네가 가라, 원나라 가게 되는 거죠. 태자. 이게 원종입니다. 원나라 간다 해서 원종입니까? 자, 그래서 강화 교섭이 이루어졌는데, 놀랍게도 다시 무신 내부에 반란이 일어나요. 김준을 제거하고 누가 등장하냐면, 이건 뭐 알 필요 없는데, 임유무를 중심으로 한 이 무신들은 이 출륙 환도에 대해서 반대했었거든요. 알겠습니까? 돌아가는 거에 대해 반대했었어요. 이름이니까 처음에는 이 임유무는 어쨌든 뭐였냐면, 개경 환도는 할 수 없다. 돌아가면 다 죽는다. 환도를 갖다가 거부했었고, 거기에다가 이 항복하러 갔었던 원종을 갖다가 폐위해요.
알겠습니까? 원종을 폐위합니다. 폐위. 너 이제 왕 아니야. 다음에 왕들 태자가 아니야. 폐위를 해버려요. 근데 이제 알다시피 원종이 굉장히 그때 운이 좋았었어요. 되게 알겠습니까? 놀랍게도 원종이 이제 원고에 항복하러 가는 도중에 그 당시 몽케칸이었거든요. 이 몽케칸이 완전 죽어버렸어요. 누굴 만나야 되나? 이 몽고의 집에 대칸이 죽어버리면 그 다음 왕위를 두고 막 이제 경쟁을 벌입니다. 우리랑 달라서 걔네들은 세자 제도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제 막 칸이 다툼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쿠빌라이였고, 쿠빌라이 라인이 서게 돼, 얘가. 알겠습니까? 원종이. 그 바람에 이제, 또 쿠빌라이가 또 이제 나중에 몽고의 황제가 되죠. 이해됩니까? 대칸에 오르게 됩니다. 그 바람에 이제 고려는 굉장히 좀 40년간 항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채를 보존할 수 있었죠. 물론 뭐 조건은 되게 참혹했습니다만 어쨌든 컴백, 돌아와. 원종이 돌아와가지고 얘네들을 갖다가 제거하죠. 이해됩니까? 얘들이 끝까지 저항했다 하는 너네 들어봤을 거야. 이 임년 임유의 어떤 얘를 따랐던 사람들이 삼별초라 불렀거든요. 삼별초의 항쟁. 초의 항쟁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 고려 왕실은 이제 환도를 결정하고요. 이따 뭐입니까? 환도, 개경으로 돌아가는 걸 결정했고, 얘네들은 끝까지 저항했던 거지, 원나라에. 알겠습니까? 결국 얘네들은 진도로 가가지고 저항하다가, 맞죠? 이 책에 이게 나옵니까? 네, 진도로 가서 저항하다가 거기서 다시 패배가 제주도까지 이어지고, 제주도에서 다시 패배해서 뭐 더 멀리 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삼별초 항쟁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걸 과거에는 뭐 이제 우리 고려의 저항 정신이었다 뭐 이렇게 막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무신들이 사실은 이제 개경으로 돌아가게 되면 원나라에 살아남았을까? 그리고 이 원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권을 확립하려면 무신들도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이제 거기에 이제 협조할 수 없었던 무신들이 이제 끝까지 싸웠던 거겠죠. 알겠습니까? 뭐 해석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라고, 어쨌든 그렇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이 당시 사회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한번 끊어야 될 것 같은데.